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성장사 강좌를 맡은 김낙연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되면서 어떠한 제도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어떻게 통치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본 다음 조선 총독과 식민지 행정 그리고 이 시기 시행된 법령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 경제 제도에 관해서는 관세 및 화폐 제도를 간략히 언급한 후 토지 소유권 제도와 지세 제도를 크게 바꾼 토지조사 사업의 내용과 의의를 고찰하겠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의 경우 한국사 교과서에서 조선인의 토지를 수탈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식민지기에 도입되거나 이식된 제도 중 일부를 제외하면 구주차 강의에서 살펴보게 되는 바와 같이 해방 후에도 계승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 제도 변화는 현재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현행 제도의 전사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첫 식민지인 대만을 영유하게 되었을 때 그 통치 방침을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일본은 외국인 법률 고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 서구 식민지 정책의 경험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당시 이 문제를 담당했던 하라 다카시라는 사람이 대만 문제 이안이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그에 따르면 대만을 식민지로 간주하는 제1항과 일본과는 다소 제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식민지로 간주하지 않은 제2안을 제시한 후 제2안으로 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대만 총독에게 충분한 직권을 주어 자치를 인정하는 안입니다. 이에 비해 제2안은 독일의 알사스 로렌이나 프랑스의 알제리에 의해서 보는 바와 같이 대만의 제도를 가능한 한 일본에 접근시켜 최종적으로는 양자의 구분을 없애겠다는 안입니다. 제2안으로 결정한 이유로서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통신이나 인민의 왕래가 용이한 점과 함께 인종적 유사성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민지에 대한 일본의 동아주의적 발상이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하라의 이러한 구상이 식민지 영유 초기부터 그대로 실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총독에게는 후술하듯이 위임 입법권을 비롯해서 광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며 더구나 총독은 무관이 독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을 합병할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조선 총독은 후술하듯이 본국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 상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유 초기 식민지는 군부에 장악되어 무단 정치로 식민지 민족의 반발과 저항을 무력을 동원하여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치 기구 면에서 보면 하라가 의도한 동아주의 방침은 대만에서도 그렇지만 조선에서는 더욱 후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19년에 조선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종래의 무단 정치에서 벗어나 동아주의 노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선의 자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그러한 주장은 정부 당국자에 의해 명확히 부정되었습니다. 1918년 일본의 수상이 된 하라가 3.1운동으로 물러난 테라우치 총독의 후임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에게 제시한 조선 통치 사견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에 따르면 조선의 통치가 구미 제국과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래 그들의 식민지 제도를 모방하려 한 것이 잘못이며 오히려 동아주의가 불철저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치를 부정하고 동아주의를 철저히 추구해야 한다는 근거로서 조선이 언어, 풍속이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근본을 따지면 거의 동일한 계통에 속하며 인종도 다르지 않고 역사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이 걸핏하면 독립을 획책하려 한다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만약 조선이 소요나 반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우리의 병력이나 부력으로 이를 능히 진압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우려 때문에 동아주의의 근본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문명의 정도나 생활 상태를 하루아침에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면 당분간은 그 진행의 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발상은 당시 대표적인 식민지 통치 방식이었던 영국의 자치주의와 프랑스의 동아주의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필드하우스에 의거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먼저 거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한 영국은 백인 이주의 긴 역사를 가진 이주형과 주로 19세기에 들어서 확대된 이민족 지배형의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백인의 이주와 함께 그들의 제도가 이식되고 본국과 거의 동질적인 사회를 형성하였습니다. 본국과의 관계에서도 자치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대의정부를 갖기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후자의 유형에서는 백인의 이주가 매우 제한적이고 압도적으로 타수인 원주민에 대한 전제적인 통치가 행해졌습니다. 양자는 이처럼 서로 달랐지만 식민지를 본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하려고는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실체로 간주하였던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으며, 이 점이 영국 식민지 통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대한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으로서는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통치 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식민지 문제는 식민지 측에 위임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은 관료에 의한 직접 통치와 본국으로의 동화를 지향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를 본국과는 다른 실체로 인정한 후 대영 제국 내의 결합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접근을 하였다고 한다면, 프랑스는 식민지를 본국의 한 지방으로 완전히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종교, 문화가 전혀 이질적인 사회를 프랑스식의 원리로 동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애초에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식민지 통치의 권한을 본국 정부에 집중시켰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본국과 식민지를 포괄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였고, 각 식민지도 대표를 선출해서 본국 의회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동아주의 원리가 실행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식민지가 의원을 보낸 것도 아니고, 또한 식민지를 대표하는 의원 수도 적었으므로 명분상의 장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식민지 원주민이 대부분이 의원 선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선거권은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한정되었는데, 식민지 주민에게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프랑스 국적과는 달리 시민권은 동아의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카톨릭 이외의 종교를 버리고 프랑스어의 능력을 구비하는 등 프랑스인으로 동화될 것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원주민을 시민권으로부터 사실상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권이 없다는 것은 선거권만이 아니고 프랑스 헌법상의 제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법은 시민에게만 적용되고 비시민인 원주민은 전통적인 관습 등에 의해 임의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재판의 형식과 질서에서도 양자 간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법 체계는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원주민에게 동화로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형식론의 이면에 차별은 공식화되고 정당화되는 셈입니다. 동아주의가 실제로는 차별의 논리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본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식하거나 관료제를 통해 기존 지배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주민과의 마찰이나 반발을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치 방식보다는 억압적이고 군사적 성격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 비용을 높여서 동아주의를 후퇴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동아주의가 이념적으로는 자유, 평등, 그리고 대의주의라는 원리에 서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자치 방식보다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식민지 통치 유형에 비추어 보면 일본은 영국보다는 프랑스의 동아주의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발상은 프랑스와 사뭇 다릅니다. 프랑스의 동아주의가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인류 이성의 보편성과 자유평등이나 대의제도라는 이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동아주의는 식민지와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근접성 때문에 완전한 동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서구와 같이 본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인종도 전혀 다른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하였다고 한다면 동조 동근이라든지 황민화 또는 내선일체로 표현되는 일본의 동아주의 발상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동아주의의 실패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도 일본은 사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동아주의를 더욱 강화해 갔으며 전시하에서는 그 극한으로까지 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식민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성 그 자체의 부정에 의한 영속적 지배의 논리에 다르지 않으며 일본 동아주의 정책의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자치를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는 독립으로 연결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자치주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주의를 추구할 때에도 단순히 제도의 이식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정신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주민의 철저한 일본인화를 지향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동아주의는 프랑스 모델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그 역사적 실패를 충분히 알고 나서도 굳이 선택한 노선이며 조선을 영구히 일본의 한 지방으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